아이고 선이야, 그 집 도령이 귀가 먹어 말도 못 알아듣고 다리도 못 쓰는 병신이라더구나. 다정한 선비인 줄로만 알았던 신랑이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불구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가마에 오르기 직전에서야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이미 병든 아버지의 약값에 몸이 팔려 나간 처지라 도망칠 곳도 물러설 길도 없는 선인은 피눈물을 삼키며 낯선 저택의 신방 문턱을 넘습니다. 정막만 흐르는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신랑과 마주 앉아 죽음보다 깊은 절망에 빠져드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던 신랑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며 벼락같이 선의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분명 귀먹고 말 못한다던 병신 신랑 윤보. 그가 선의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인 그 소름 끼치는 첫마디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야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을 향해 감사 인사 드리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조선을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이지요. 경기도 여주 고을 남한강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는 곳에 한때 이름 높던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이진사댁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기와가 깨지고 담장이 허물어져 옛 영화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 퇴락한 집에 선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19, 꽃으로 치면 막봉오리가 터지려는 가장 고운 때였지요. 선이는 일찍 세상을 떠난 친어머니를 빼닮아 얼굴이 단아하고 성품이 온유했습니다. 특히 서예에 능하여 붓을 잡으면 물 흐르듯 글씨가 써내려갔는데 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손수 가르쳐 주신 솜씨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이진사는 젊은 시절 과거의 뜻을 두고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충격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지금은 자리보전을 한 지 오래였지요. 기침 소리가 그치지 않고 얼굴빛은 누런 창호지보다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약을 지을 돈도 보약을 다릴 여력도 없어 날마다 조금씩 꺼져가는 촛불 같았습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에 집안의 생계는 오로지 선의의 두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선의는 새벽이면 일어나 바느질 품을 팔러 이웃 마을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곱디고 온 손에 바늘에 찔린 상처가 아물 새가 없었건만 선의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눈이 빠지도록 바느질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기침 소리를 내시면 벌떡 일어나 물을 떠다 드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선의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토록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씨 고운 처자가 어찌 저리 고생만 하는고. 얼굴도 곱고 손재주도 빼어난 것이 좋은 곳으로 시집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꼬.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선의의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선의는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기보다 당장 오늘 아버지께 올릴 미움 걱정이 앞섰습니다. 선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선의야, 사람은 어려울수록 제 마음을 곧게 지켜야 한다. 하늘은 반드시 착한 사람을 돕는 법이란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선의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집안뜰 한 구석에는 어머니께서 손수 심으신 매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살아 계실 적에는 해마다 이른 봄이면 하얀 꽃을 피워온 집안에 그윽한 향기를 퍼뜨리곤 했지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로는 이상하게도 꽃 한 송이 피우지 않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으니 선희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선희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다가 정화수를 떠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곱게 모아 아버지의 쾌차를 빌었지요. 하늘이시여, 부디 아버지의 병환을 낫게 해 주소서. 이 미천한 것이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겠사오니 제발 아버지만은 살려주소서. 선희의 기도 소리가 새벽 어스름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실권은 이미 선희의 손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병이 깊어지자 집안 살림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며 데려온 것이 지금의 계모 박마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냥한 척 선희에게 다가왔던 박마님은 아버지께서 자리에 눕자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지금은 집안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며 선희를 종년 부리듯 하였습니다. 선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들어 계모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음흉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희는 애써 그 불길함을 떨쳐내며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 수발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괜찮아, 분명 괜찮을 거야. 선희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 위로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언젠가 저 나무에 다시 꽃이 필 날이 올 것이라고 선희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폭풍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계모 박마님에게는 친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화연이라 하였는데 선희보다 2살 위인 21살의 처자였지요. 겉보기에는 제법 말쑥하게 꾸미고 다녔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시기심이 많고 게으르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느질 한 땀 제대로 놓을 줄 모르면서 선희가 밤새 지은 수놓은 비단을 제 것인 양가로채기 일수였습니다. 화연은 선희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천한 바느질이나 하며 손에 굳은 살을 박아가며 살다니.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살 테야. 화연은 거울 앞에 앉아 연지곤지를 바르며 헛된 꿈을 꾸곤 했지요. 한양의 권세 있는 양반가로 시집을 가서 비단옷에 금비녀를 꽂고 호사스럽게 살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박마님은 그런 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진사댁의 재산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건만 박마님은 눈에 불을 켜고 혼수 장만에 매달렸지요. 좋은 곳으로 시집을 보내려면 혼수가 넉넉해야 신부값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마님은 여주에서 제일 가는 갑부 부자 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 부자는 쌀 창고만 12채요. 논밭이 수백 마지기에 달하는 거부였지요. 박마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옳거니 저 집이다. 저 집 며느리만 되면 화연이 평생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조 부자 댁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데는 까닭이 있었지요. 그 집 외아들 윤보 도령에게는 남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귀가 어두워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리 한쪽이 불편하여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주 고을 어느 집에서도 딸을 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박마님은 그 소문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빛이 달라졌지요.
음흉한 계략이 머릿속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화연이를 저 집에 보낼 수야 없지. 하지만 선이라면 어떨까? 박마님의 입가에 검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마님은 조 부자 댁으로 중매쟁이를 보내 은밀히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혼수금으로 거액을 주시면 곱고 손재주 좋은 처자를 보내드리겠소이다. 병든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효녀라 아드님 수발을 맡기기에 더없이 좋을 것이요. 조 부자는 귀한 아들의 배필을 구할 수 있다는 말에 당장 승낙했습니다. 그 무렵 이 진사댁에는 더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화연의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 박마님이 끌어다 쓴 고리대금의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것이지요.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통에 온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돈 내놔라. 이 집안 거덜내고 말 테다. 험악한 고함 소리가 병든 이 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진사는 그 충격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선희는 아버지의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이 선희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선희의 눈물이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 겨우 숨줄은 붙들어 놓았으나 약값을 댈 길이 막막했습니다. 박마님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략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마님은 선희를 불러 앉혔습니다. 눈가에 짐진 눈물까지 글썽이며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냈지요. 선희야, 이 어미가 내 혼처를 구했단다. 여주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니 내 팔자가 이제 피려나 보다. 선희는 어리둥절하여 계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어머님, 아버지께서 저리 위중하신데 어찌 제가 시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박마님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저 집에서 보내주는 혼수금으로 아버지 약값을 대고 빚쟁이들도 물리칠 수 있단다. 내가 시집을 가야 이 집안이 산다. 박마님의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으나 선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매화나무 가지가 달빛 아래 유난히 쓸쓸해 보였지요. 선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는 일이라 해도 말이지요. 선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계모가 말한 혼처의 진짜 사정을, 그리고 그 집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말입니다. 혼인 날짜는 벼락같이 잡혔습니다. 박마님은 선희에게 준비할 틈도 주지 않고 사흘 뒤로 혼례를 정해버렸지요. 신랑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새색시를 맞이하고 싶다 하시니 서둘러야 한다. 박마님의 재촉에 선희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선희는 그래도 신랑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실 서방님은 어떤 분이시옵니까? 이름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선희의 물음에 박마님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지요. 조 부자 대구의 아들 윤보 도령이라 하더구나.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좋아하여 선비의 풍모가 있다 하더라. 내가 서예에 능하니 부부 금실이 좋을게야. 박마님의 말을 들은 선희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선비라면 거친 사람은 아니겠거니 생각했지요. 비록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시집을 가는 처지였으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선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혼례 준비에 나섰습니다.
본래 전날 밤 선희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진사는 힘겹게 눈을 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선희야, 이 아비가 무능하여 내게 고생만 시켰구나. 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소녀는 아버지 딸로 태어난 것이 이 세상 가장 큰 복이옵니다. 선희는 아버지의 마른 손등에 이마를 대고 작별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쾌차하소서. 소녀가 시댁에서 효도를 다하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옵니다. 선희의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지요. 혼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희는 빌려온 연지 저고리를 입고 쪽을 찧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지요. 얼굴에 연지를 바르고 족두리를 쓰니 비로소 새 색시의 모양새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대문 밖에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선희가 가마에 오르려는 순간 동네 아낙 하나가 달려와 선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조 부자댁 도령 말인데요. 아낙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아낙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가 조 부자댁의 삭바느질을 하러 다녀서 아는데요. 그 집 도령이 귀가 어두워 말을 못 알아듣고 다리가 불편하여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하더이다. 그래서 여태 장가를 못 간 것이라고요. 아낙의 말에 선희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선희는 휘청거리며 계모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어머님께서는 신랑이 글 공부를 좋아하는 선비라 하셨지 않습니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박마님은 태연하게 코웃음을 쳤지요. 이제 와서 어쩔 것이냐. 박마님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내 아비 약값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빚쟁이들 물리친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다 저 집에서 보내온 혼수금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순순히 가마에 올라라. 박마님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지요. 계모는 처음부터 자신을 팔아넘길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다리를 절고 귀가 먼 신랑에게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으나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그 돈으로 약을 쓰셨으니 이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선희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안에서 선희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품속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마 뒤를 따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고운 처자가 불구 신랑에게 팔려가다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 저 계모란 년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가마를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가마는 한나절을 달려 조 부자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높다란 대문과 끝이 보이지 않는 기와 지붕이 선희를 압도했지요. 화려하기는 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음침하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선희는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선희는 두 주먹을 꽉 쥐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이 억울함을 밝히리라 선인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신방에는 붉은 촛불 두 자루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선인은 족두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스렸지요. 곧 신랑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귀가 어둡고 다리가 불편하다는 그 신랑을 선인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며 두 명의 하인이 신랑을 부축하여 들어왔습니다. 선인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신랑의 모습을 살폈지요. 윤보 도령은 소문대로 한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몹시 불편해 보였고 하인들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듯 했습니다. 하인들이 물러가고 신방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선인은 신랑을 향해 큰 절을 올렸지요. 소첩선이라 하옵니다. 오늘부터 서방님을 모시게 되었사오니 부디 부족한 점이 있거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박또박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윤보 도령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선희는 소문대로 귀가 어두워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신랑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이었으나 이목구비는 반듯하게 생겼더군요. 신방 밖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예쁜 새색시가 평생 저 병신 수발이나 들게 생겼군. 쯔쯔 팔자가 사납기도 하지. 첫날 밤도 없이 간병이나 하겠네.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선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선희는 다시 신랑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윤보 도령의 눈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혼자서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선희는 문득 자신의 처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는 신랑의 시중을 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윤보 도령의 저고리 고름이 흐트러져 있었기에 그것을 고쳐 메어 드리려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윤보 도령이 선희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보 도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 같았지요. 선희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두려운 것이리라.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쳤으니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놓인 대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떠와 신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서방님, 소첩이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선희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성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랑의 발을 물에 담갔지요. 윤보 도령은 처음에는 몸을 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따뜻한 물로 조심조심 발을 씻기고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닦아 드렸습니다. 선희의 손길이 어찌나 정성스러웠던지 거칠었던 윤보 도령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어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지요. 차가움 대신 어떤 놀라움과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빙글에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밤이 깊어가자 선희는 신랑을 자리에 뉘어드리고 이불을 덮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밤을 지새울 작정이었지요. 그때 신방 문틈으로 누군가 엿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희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도련님이 아직 살아있군. 쯧, 빨리 처리해야 할 텐데.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시 후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이 집에는 분명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선희는 윤보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듯 눈을 감고 있는 신랑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선희는 이곳이 예사 집안이 아님을 직감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희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러나 피곤함을 내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색시로서 시댁 어른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희가 신방을 나서려는데 하인 하나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새색시는 안채로 갈 것 없소. 대감마님께서 며느리 문안은 받지 않겠다 하셨소. 하인의 태도가 몹시 무례했지요. 선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아버지라는 조부자는 대체 어떤 분이기에 새며느리를 보지도 않겠다는 것일까요? 선희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첩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도련님 밥상이나 차려 드리시오. 주방에 가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 하인은 그 말만 남기고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선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저택 안을 걸으며 이곳저곳을 살폈지요. 분명 대단한 부잣집이었으나 어딘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고 간간히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주방에 도착하니 밥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긴 쌀밥에 고기 반찬, 갖은 나물까지 차려진 훌륭한 상이었지요. 그러나 선희는 그 밥상을 들고 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지요. 아주 미세했으나 분명 약재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코를 밥상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선희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선희가 놀라 돌아보니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새색시 그 음식을 도련님께 올리시면 아니 돼요. 선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르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희의 물음에 노인은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노인은 임노인이라 불리는 이 집의 오랜 종이었습니다. 무려 40년을 조부자 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지요. 임노인은 선희의 손을 이끌어 주방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친어머니께서 10년 전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소. 임노인의 말에 선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선희가 되물었지요. 임노인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아우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 집 재산을 탐내어 온갖 흉계를 꾸미고 있소이다. 도련님 어머니도 그리고 도련님도 그 흉계의 희생자시오. 임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색시 조심하시오. 이 집에는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 있소이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밤에 문틈으로 들려왔던 그 섬뜩한 말이 떠올랐지요. 도련님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던 그 목소리가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희는 밥상을 내려놓고 직접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새 음식을 지었지요. 흰쌀밥을 새로 짓고 나물을 새로 무쳤습니다. 시간이 걸렸으나 선희는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차린 밥상을 들고 신방으로 돌아온 선희는 윤보 도령 앞에 상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윤보 도령은 밥상을 밀쳐내며 고개를 저었지요. 누가 해온 음식이든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떴습니다. 그리고 윤보 도령이 보는 앞에서 그 밥을 입에 넣었지요. 나물도 한 젓가락, 국도 한 모금 직접 먹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보시다시피 독이 없사옵니다. 소첩이 직접 지은 것이니 안심하고 드시옵소서. 윤보 도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선희를 바라보던 윤보 도령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지요. 선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경계하며 살아왔을까요? 밥 한 끼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식사가 끝난 뒤 윤보 도령이 갑자기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가 깜짝 놀라 바라보는데 윤보 도령이 선희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었지요. 천천히 또박또박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선희는 손바닥에 느껴지는 글자를 머릿속으로 읽었습니다. 도망가라.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망가라. 그 짧은 네 글자에 담긴 의미가 선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윤보 도령의 눈이 선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간절한 경고가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선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보 도령이 손바닥에 적어준 그의 네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도망가라.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신랑이 새색시에게 도망치라 하는 것일까요? 선희는 방 한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지요.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으나 선희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윤보 도령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선희는 문득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귀를 쫑긋 세웠지요. 분명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신방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지요. 선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보 도령에게 달려갔습니다. 신랑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요. 그러나 그때 신방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깍! 선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객은 5명이었지요. 손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자객이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신 도령과 그년을 없애라.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선희는 윤보 도령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서방님을 해치려거든 소첩을 먼저 죽이시오.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올랐지요.
자객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연 먼저 베어라. 자객 하나가 칼을 치켜들고 선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이대로 죽는구나. 아버지 얼굴도 다시 못 보고 가는구나. 선희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휙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선희를 향해 날아오던 칼이 허공에서 멈추었지요. 아니,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칼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선희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에는 윤보 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안진뱅이처럼 앉아만 있던 윤보 도령이 두 다리로 버젓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객의 칼을 맨손으로 붙잡은 채 말이지요. 뭐야, 자객이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보 도령의 몸이 번갯불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자객의 칼을 빼앗아 들더니 전광석화처럼 검을 휘둘렀지요. 첫 번째 자객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저놈이 병신이 아니었어. 자객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윤보 도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향해 돌진했지요.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마지막 자객이 도망치려 했으나 윤보 도령의 검이 그보다 빨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5명의 자객이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 선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입이 벌어진 채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가 어둡고 다리를 절던 그 신랑이 맞습니까? 저 날렵한 몸놀림과 매서운 검술이 정령 같은 사람의 것이란 말입니까? 윤보 도령이 천천히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더 이상 멍하거나 초점 없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은 그리고 슬픔을 품은 눈이었습니다. 윤보 도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깊은 사내다운 음성이었지요. 선희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서방님께서는 귀가 어두시고 다리가 불편하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윤보 도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이요. 윤보 도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연기를 해왔소. 숙부의 독살 음모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힐 그날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려왔소. 윤보 도령의 눈에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독하고 처절했을지 선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보 도령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도망가시오. 이 집은 위험하오. 그러나 선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아니옵니다, 서방님. 소첩은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서방님께서 외로이 싸워 오신 그 싸움, 이제 소첩도 함께 하겠습니다. 선희의 눈에 굳은 결의가 서렸습니다. 더 이상 팔려온 색시가 아니었지요. 이 순간부터 선희는 윤보 도령의 아내이자 목숨을 함께할 동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숙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윤보 도령의 숙부는 조만석이라는 자로 형인 조 부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온갖 흉계를 꾸며 온 인물이었지요. 10년 전 형수를 독사하고 조카를 폐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도 모두 이자의 소행이었습니다. 뭐라고 그 병신놈이 자객들을 모조리 해치웠다고 조만석의 얼굴이 벌컥해 달아올랐습니다. 탁자를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지요. 그 녀석이 10년 동안 나를 속여왔단 말이냐. 감히 이 숙부를. 조만석은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10년 동안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던 조카가 두렵기도 하고 치가 떨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조만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새로운 계략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만석은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윤보 도령과 선희가 있는 방으로 불쑥 들이닥쳤지요. 윤보 도령은 여전히 안진뱅이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부에게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는 것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조만석이 음흉한 눈빛으로 선희를 훑어보았습니다. 새색시가 꽤나 예쁘게 생겼구먼. 그런데 어젯밤에 무슨 소동이 있었다지. 조만석의 말에 선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둑이 든 것 같았사온데 하인들이 쫓아내었다 하옵니다. 조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둑이라. 허허, 그래 도둑이었겠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그런데 말이다. 오늘 아침에 듣자 하니 그 도둑들이 모두 죽어 있더란 말이야.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 않나. 선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것은 소첩도 모르는 바이옵니다. 아마 서로 싸우다 그리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희의 담대한 태도에 조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계집이 예사 계집이 아니로군 속으로 그리 생각했지요. 조만석은 느닷없이 손가락으로 선희를 가리켰습니다. 전현이 밤에 자객을 끌어들여 신랑을 해치려 했다. 전현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조만석의 고함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선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객을 보낸 것은 저쪽이면서 도리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다니요. 그러나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지요. 포졸들 뒤에는 고을 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조만석과 한 통속이 되어 매물을 받아먹는 탐관오리였습니다. 새색시라는 년이 첫날 밤에 신랑을 해치려 하다니 천하에 이런 못된 년이 어디 있나. 사또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지요. 전현을 당장 옥에 가두고 엄히 다스려야 하겠다. 물론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윤보 도령이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희가 눈짓으로 제지했지요. 지금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선희는 윤보 도령을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라는 뜻이었지요. 선희는 순순히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관하로 가지 않고 저택 뒤편의 광으로 끌려갔지요. 조만석이 사또에게 귀띔한 것이었습니다. 전현을 옥에 넣으면 시끄러워지니 일단 이 집광에 가두어 두시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차갑고 어두운 광 속에 던져진 선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은 축축한 흙이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요.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야 했지요. 조만석은 일부러 선희를 굶겨
길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루에 한 번씩 찾아와 협박했지요. 내년이 서방의 재산권, 포기 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살려주마. 조만석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병신 서방 재산이 내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살고 싶으면 순순히 말을 들어라. 그러나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첩은 죽어도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겠습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지요. 조만석이 발로 선희를 걷어찼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좋다, 굶어 죽고 싶으면 그리 해라. 3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선희는 의식이 몽롱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때 광문이 살그머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윤보 도령이었지요. 윤보 도령은 주먹밥과 물을 들고 선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희, 정신 차리오. 이것을 먹으시오. 윤보 도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윤보 도령의 손에서 주먹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꿀맛이었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윤보 도령이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윤보 도령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지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내가 반드시 그대를 구해낼 것이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지키겠소. 선희는 윤보 도령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만석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닷새째 굶주리면서도 끝끝내 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자 조만석은 이를 갈며 다른 방법을 궁리했지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소문이 퍼져나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둘 다 없애버리자. 조만석이 부하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저택에 불을 질러라. 병신 조카와 그년을 한꺼번에 태워 죽이는 거다. 그러고 나서 화재로 변을 당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밤이 깊어지자 조만석의 사병들이 저택 곳곳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집단을 쌓고 횃불을 준비했지요. 하인들은 이미 미리 빼돌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택 안에는 오직 윤보 도령과 광에 갇힌 선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깥채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져 나갔지요. 마른 나무와 기름이 만나니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윤보 도령은 연기 냄새를 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사방이 불바다였지요. 이런 숙부가 끝내 이 짓을 벌이는구나. 윤보 도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은 선희였습니다. 선희가 갇힌 광으로 달려가야 했지요. 윤보 도령이 방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쇠사슬이 날아와 윤보 도령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조만석의 사병들이 숨어 있다가 기습한 것이었지요. 윤보 도령은 쇠사슬에 묶인 채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내 주마. 사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 죽어라, 병신 도령아. 사병들은 윤보 도령을 묶어놓은 채 불길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이제 저택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광 안의 선희는
연기 냄새를 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틈으로 시뻘건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불이다. 선희는 광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나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기침을 하며 입과 코를 치마 자락으로 막았지요. 숨이 점점 막혀왔습니다. 닷새 동안 굶주린 몸이라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택 밖에서는 조만석과 계모 박마님이 나란히 서서 불타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박마님이 여주에서 달려온 것이었지요. 조만석이 미리 연락을 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둘은 오래전부터 한 통속이었던 것입니다. 호호호, 저것 봐라. 전현이 시집 온 지 닷새 만에 불에 타 죽는구나. 박마님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눈에 가시였던 것이 이제야 사라지는구나. 박마님의 눈이 불길에 비쳐 시뻘겋게 빛났지요. 조만석도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조카도 전현도 없으니 이 집 재산은 몽땅 내 것이야. 자네 딸 화연이도 곧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주리다. 박마님이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광 안에서 선희는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지요. 눈앞이 아득해지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이제 가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귀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희야, 정신 차려라.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것은 윤보 도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지요. 굉음과 함께 광문이 박살이 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윤보 도령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온몸이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손목에는 끊어진 쇠사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불길을 뚫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윤보 도령은 쓰러져 있는 선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선희, 내가 왔소. 조금만 버티시오. 윤보 도령은 선희를 품에 안은 채 불길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았지만 윤보 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택 담장 앞에 도착했을 때 조만석의 사병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활을 겨누고 있었지요. 저놈이 살아나왔다. 쏴라. 조만석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선희가 윤보 도령의 등을 끌어안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방님, 위험하옵니다. 선희는 자신의 몸으로 윤보 도령의 등을 감쌌지요. 한 대라도 대신 맞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밖에서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려왔지요. 멈춰라. 암행어사 출두요. 천둥 같은 외침과 함께 담장 문이 부서지며 무장한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패를 높이 든 어사의 모습이 불빛에 비쳐 번뜩였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조만석의 사병들은 겁에 질려 활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암행어사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어사 앞에서 칼을 겨눌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사의 뒤를 따라 수십 명의 군사가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불길은 이미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인근 백성들이 힘을 합쳐 잡아놓은 상태였지요.
저택의 절반이 타버렸으나 다행히 더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사 나으리, 조만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요. 박마님은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부귀영화는커녕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30 즈음의 젊은 선비였지요. 날카로운 눈매와 곧게 뻗은 콧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사는 조만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조만석, 형수를 독살하고 조카를 해치려 한 죄, 고을사또와 결탁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죄 낱낱이 밝혀졌느니라. 어사의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조만석이 땅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애걸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누명이 옵니다. 누명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카놈이 꿈인 것이옵니다. 그러나 어사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지요. 그때 윤보 도령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선의를 품에 안은 채였지요. 윤보 도령은 선의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고 어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사가 윤보 도령에게 먼저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춘 것이었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찰 어른. 어사의 말에 군사들도 일제히 윤보 도령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선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찰이라니 그것은 국왕의 밀명을 받고 은밀히 움직이는 비밀 요원이 아닙니까? 윤보 도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구나. 윤보 도령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지요. 더 이상 병신 행세를 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나의 어머니께서 숙부에게 독살당하셨소. 윤보 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 역시 독을 먹고 죽을 뻔했으나 충직한 입 노인 덕에 목숨을 건졌지요. 그 뒤로 나는 귀머거리에 앉은 뱅이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렸소이다. 군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10년이라니 1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며 연기를 해왔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경악과 탄복이 뒤섞인 표정으로 윤보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조 부자의 아들로 위장 잠입하여 숙부의 비리와 역모를 조사해왔소. 윤보 도령의 눈이 조만석을 향했습니다. 숙부, 아니 조만석. 그대는 고을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조세를 가로채어 사복을 채웠도다. 그 증거는 이미 한양으로 보내놓았느니라. 조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내 놈이 언제 그런 짓을. 조만석이 부르르 떨며 소리쳤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윤보 도령이 품에서 금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번쩍이는 금빛 패에는 용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국왕께서 직접 하사하신 제찰의 증표였습니다. 그 금패를 본 어사와 군사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만석과 여주 사또를 체포하라. 그리고 저기 쓰러져 있는 박씨도 함께 압송하라. 윤보 도령의 명령에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조만석은 발버둥을 치며 끌려갔고 정신을 차린 박마님은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요.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박마님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수년 동안 선의를 학대하고 팔아넘긴 죗값을 이제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군사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었지요. 선희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이 진사가 군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선희 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지요. 선희야, 선희야. 이 진사가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비가 철이 없어 내게 고생만 시켰구나. 용서해다오.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선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보 도령이 선희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선희, 그동안 고생 많았소. 윤보 도령의 눈가에도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나의 진정한 정경 부인.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팔려가던 둘째 딸이 제찰 어른의 부인이 되고 흉악한 계모와 탐관오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기막힌 반전이었지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습니다. 선희는 윤보 도령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몸은 연약했으나 가슴 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지요. 길고 긴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주 고을에는 지난해 있었던 그 기막힌 이야기가 두고두고 회자되었지요. 팔려간 효녀와 10년을 숨어 지낸 제찰의 사연은 어느새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조만석은 형수 독살과 조카 살해 미수, 그리고 관리와 결탁하여 백성을 수탈한 죄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여주 사또 역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10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며 호의호식하던 자들의 최후는 그토록 비참했습니다. 계모 박마님과 그 딸 화연은 가산을 몰수당하고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박마님은 형틀에 묶인 채 울부짖었지요.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의 자식을 팔아넘기고 학대한 자의 마땅한 대가였습니다. 선희의 아버지 이 진사는 윤보 도령이 보낸 명의의 치료를 받고 차츰 건강을 되찾아 갔습니다. 윤보 도령은 장인어른을 자신의 저택으로 모셔와 극진히 봉양했지요. 이 진사는 사위의 효심에 감격하여 날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 저런 독사 같은 년을 집안에 들였구나. 이 진사는 지난 날을 후회하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나 선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지나간 일은 잊으시옵소서. 이제 좋은 날만 남았사옵니다. 조 부자의 저택은 화재로 절반이 타버렸으나 윤보 도령은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으스스하고 음침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햇살 가득한 따스한 보금자리가 들어섰지요.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려 바람 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보 도령은 제찰의 임무를 마치고 정식으로 관직에 올랐습니다. 국왕께서 친히 그 공을 치하하시며 종사랑의 벼슬을 내리셨지요. 그러나 윤보 도령은 높은 벼슬보다 선희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서방님,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사옵니다. 선희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지요. 윤보 도령이 선희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희, 그대 덕에 내가 다시 살았소. 윤보 도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지요. 1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모르오.
그런데 그대가 내 곁에 와 주었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끝내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오. 선희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첩도 마찬가지옵니다. 서방님께서 불길 속에서 소첩을 구해 주시지 않았다면 소첩은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옵니다. 서방님이야말로 소첩의 은인이시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엮어 놓았지요.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속았던 과거는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희는 마당에 나왔다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친어머니께서 심어두신 그 매화나무에 하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단 한 번도 꽃을 피우지 않았던 그 나무였습니다. 서방님, 이리 와 보시옵소서. 선희가 윤보 도령을 불렀습니다. 윤보 도령이 달려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지요. 가지마다 하얀 꽃봉오리가 도톰하게 맺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고 계신 것이옵니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소녀가 이제야 행복해졌으니 어머니께서 저 나무에 꽃을 피워 축하해 주시는 것이옵니다. 윤보 도령이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매화나무는 만개하여 온 마당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그윽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꽃을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듯 서 있던 나무가 이제야 꽃을 피웠다며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팔려간 둘째 딸이 아니었습니다. 여주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었지요. 윤보 도령과 함께 어려운 처지의 백성들을 돕고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선행에 감격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희는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지요. 이 진사는 손자를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가문에 경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매화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선희는 마당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계모에게 학대받던 시절, 신랑도 모른 채 가마에 올랐던 날, 불길 속에서 죽음을 각오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련 끝에 지금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고진감래라 하였으니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선희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말했습니다. 시련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고, 하늘은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매화꽃 향기 가득한 그 집에서 선희와 윤보 도령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착한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는다 하였습니다.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고든 마음을 지킨 선희와 윤보처럼 우리 인생의 모진 겨울도 결국 사필귀정의 봄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곧 화사한 매화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